안녕하세요. 교육학개론 첫 번째 발표 주제, 교육과 평등에 관해 발표할 1조의 권우재, 이한나, 정다예입니다. 저희 발표는 1절 교육 평등의 관점, 2절 교육과 사회 평등의 관계, 3절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과 사회 계층 이동이라는 목차순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 교육 평등의 관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절 교육 평등의 관점에서는 교육 평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언급합니다. 이는 크게 분배적 교육 평등관, 문화 정치적 교육 평등관, 급진적 교육 평등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분배적 교육 평등관은 사회의 계층화가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서 교육의 기회나 교육의 결과가 사회 집단 간에 평등하게 분배될 때 교육 평등이 실현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진학률이나 졸업률,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사회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들고 또 1인당 공교육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면 교육 평등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분배적 교육 평등관은 다시 교육 기회의 평등관과 교육 결과의 평등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 기회의 평등관은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되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 결과가 달리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교육 기회라는 것은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세워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나 법적으로 보장하는 접근 기회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과 같은 투입 요인, 교수 학습의 질이나 교수 내용을 의미하는 교육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회 요인들이 평등하게 제공될지라도 각각의 개인 능력에 따라 교육 결과가 달리 결정될 것이라 보는 것이 교육 기회의 평등관입니다. 그러나 또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갖기도 하는데,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접근 기회와 교육 여건, 공통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보는 획일적 교육 평등관과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그 기회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능력주의 교육 평등관으로 나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획일적 교육 평등관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같은 사례를 지지하는 반면,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기회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능력주의 교육 평등관은 우수 학생을 엘리트답게 교육할 권리를 인정하며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같은 정책 사례를 들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결과의 평등관은 교육받은 결과가 평등해지도록 그동안 차별받아 왔거나 취약한 집단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교육 결과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초 수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관점은 교육 기회의 평등관과는 반대로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같은 수준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종의 역차별적 평등관이며 보상적 평등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형평성이라 달리 표현되기도 합니다. 평등이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동등하게 하는 것이라면, 형평성은 여성, 흑인, 노동계층과 같이 지속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이들, 즉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가치 규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적 평등관, 즉 교육 결과의 평등관이 바로 이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정치적 교육 평등관은 교육 내용과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 등 교육체제 내의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외 집단의 문화가 주류 집단의 문화와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때 교육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소외 집단의 학교 학습 실패 원인을 소외 집단과 주류 집단의 문화 간
학교와 가정의 문화 간 차이에서 찾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 자체가 중산층, 남성, 백인 등 주류 집단 또는 지배 집단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층, 여성, 유색인종 등 소수 집단 또는 피지배 집단은 아무리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역차별적인 보상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의 교육 평등 실현이 어렵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진적 교육 평등관입니다. 이 관점은 사회 경제 체제의 평등이 실현될 때만이 비로소 교육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교육 체제 밖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교육 체제 내에서 교육 평등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제적 여건의 평등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영역의 평등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1절 교육 평등의 관점을 마치겠습니다. 2절은 이한나 학우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평등의 실현은 근대 이후 모든 국가들의 최우선적인 정책적 의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재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사회평등의 실현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치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다음 장에서부터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대립적인 관점들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에는 그림과 같이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좌측은 기능주의 관점에서의 평등화론이며 교육이 사회평등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은 세부적으로 능력주의 평등화론과 평등주의 평등화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측은 갈등론적 관점에서의 불평등 재생산론입니다. 학교 교육이 능력주의 원리의 실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 사회적 효율성의 촉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은 경제적 재생산론과 문화적 재생산론으로 구분됩니다. 평등화론은 학교 교육이 사회평등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그림을 보시면 좌측은 능력주의 평등화론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관을 나타냅니다. 우측의 평등주의 평등화론은 교육 결과의 평등관을 나타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능력주의 평등화론입니다. 능력주의 평등화론에서 사회적 평등이란 사회 계층 구조 자체는 유지하되 각 계층을 차지하는 구성원만 교체되는, 즉 능력에 따라 사회계층 이동이 촉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교육 수준을 말합니다. 개인의 교육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 획득과 사회의 인재 선발 배치가 결정됩니다. 이렇듯 학교 교육은 사회계층 이동 과정의 성취적 속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지위 배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성취적 속성은 신분제, 계급제와 같은 폐쇄적인 속성을 뜻하는 귀속적 속성과 대비되는 말로 성취적 특성을 중시하는 계층 구조는 개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학교 교육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사회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평등주의 평등화론입니다. 평등주의 평등화론에서 사회적 평등이란 사회계층 구조의 형태와 높이가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전통적 농경사회는 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 우측의 현대산업사회는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중간계층이 두터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또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좌측은 상하층 격차가 크지만 우측은 상하층 격차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평등주의 평등화론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선발 배치의 과정이 아닌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사회학의 기능론적 관점에 상응하는 것이 경제학의 인간 자본론인데 여기서는 교육을 인간 자본의 투자로 봅니다. 교육의 투자는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 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면 이들의 생산성이 높아져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임금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도 소득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교육 기회의 확대는 고도의 기술 소유자의 공급 증대를 가져오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들의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낮은 수준의 기술 소유자의 공급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은 소득 격차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평등화론과 대비되는 불평등 재생산론은 학교 교육이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재생산론과 문화적 재생산론이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재생산론입니다. 신마르크스주의자인 보울스와 진티스는 경제적 재생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학교 교육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부구조인 경제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결정론을 기본 입장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 조건의 재생산과 학교 교육 간의 관련성에 주목했는데 상부구조인 학교가 하부구조인 자본주의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이를 교육시킴으로써 기존의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봅니다. 경제적 재생산론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배 복종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재생산된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 생산 체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의 사회적 관계가 서로 상응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장, 교사, 학생 간의 위계관계를 통해 위계의식을 내면화하고 자신들이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미리 학습합니다. 또한 교육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학점이나 졸업장과 같은 외재적 보상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평가제도로 인해 학생 간의 파괴적이고 제도화된 경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차별적 사회화입니다. 보울스와 진티스는 학교 교육 체제에서 학생들이 미래에 차지할 경제적 위치를 반영하여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낮은 학교급에서는 지시에 대한 복종, 시간 엄수 등 하위 직종에 종사할 노동자를 길러내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상위 직종을 차지할 엘리트 인력을 길러냅니다. 특히 이러한 차별적 사회화는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반영하여 계급에 따라 다른 규범과 성격적 특성을 주입하게 됩니다. 한편 학교 교육 체제의 선발은 능력주의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상층을 차지한다고 믿게 만들고 자신이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고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재생산론입니다. 문화적 재생산론에서는 학교 교육이 계급관계의 문화적 재생산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대표적인 학자인 브루디웨는 학교 교육을 문화 재생산의 핵심 기제로 여기고 학교 교육 내용이 지배계급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계층 재생산 설명에 있어서 문화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문화자본이란 개인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리에 적합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개인적 태도, 성향, 사회적 가치, 미적 취향 등을 뜻합니다. 이는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데 말씨, 억양, 매너, 미소와 같이 체화되어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문화자본의 형태인 아비투스, 그리고 책, 그림 등과 같은 객관화된 상태, 졸업장, 자격증 등과 같이 제도화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화자본의 세대 간 세습, 그리고 부모 세대의 문화적 생활 양식과 이로 인해 자녀가 얻게 되는 학업 성취 등 재반 이익이
자식 세대에 전수되는 경로로 계급관계가 재생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번스타인은 영국 중산층과 노동계층 간 언어 양식의 차이를 학업 성취 격차와 관련지어 연구함으로써 문화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밝힌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번스타인은 중류계층의 공식어와 노동계층의 대중어로 언어 형태를 구분하고 계층에 따른 어법의 차이가 학교에서 학습 시 유불리로 작용하여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구조, 권위 양상, 교육과정 유형은 지배 계급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산계층 가정에서 사회화된 아동들에게 익숙하며 이러한 문화적 습성은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를 촉진시켜 문화적 자원을 문화자본으로 전환시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과 사회계층의 이동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의 붕괴, 일제 식민지배, 광복, 토지개혁, 6.25 전쟁 등 많은 사건을 거치며 양반, 평민, 노비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계층 구조가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어, 민족, 인종 등에 있어서 매우 동질적이었고 1950년대까지 국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훨씬 평등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간 이동이 심해지고 직업이 분화되며 직업의 위계와 부의 분배에 따라 새로운 계층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계층 구조 형성에 따라 세대 간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동질적인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학교 교육이 사회 경제적 지위 결정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해방 이후에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새로운 사회 계층 구조에서 교육 수준에 따라 직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 직업을 차지하게 된 이들은 새로 형성된 사회 계층에 귀속되었습니다. 또 이들의 부모 세대는 대부분 가난한 농민이어서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학교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가느냐는 부모님의 가정 배경, 교육 수준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체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역시 대체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배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학교 교육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학교 교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지위 성취 과정이 능력주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에 능력주의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를 차지한 세대는 이미 그들이 받은 교육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직업을 획득했고 이로 인해서 다른 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들에게 서로 다른 교육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 중산층 자녀들은 근로계층 자녀에 비해 경제적, 문화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와 같이 다시 중산층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이 점차 계층 구조를 고착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교육이 계층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는데 한국의 직업지위 획득 또는 사회계층 이동에 학교 교육과 사회계층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는 아버지의 교육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박병영의 연구에서는 세대 간 계급 지위의 직접적 세습은 약화되고 자녀의 교육 수준을 매개로 한 간접적 세습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박병영의 연구에서 과거에는 계급의 직접적 세습과 교육을 매개로 한 간접적 세습이 결합한 세습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계급의 직접적인 세습이란 부모의 계급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교육을 매개로 한 간접적 세습이란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 교육 수준이 자녀의 계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부모의 계급이 높은 자녀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부모의 높은 계급을 또다시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과거에는 계급의 직접적 세습과 교육을 매개로 한 간접적 세습이 결합한 세습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교육을 매개로 한 세습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계급 이동 혹은 세습 메커니즘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급 세습을 매개하는 교육의 역할은 은밀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교육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개인의 학업 성적 역시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학업 성적이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는 성적이 낮더라도 가정 배경이 좋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적이 낮으면 가정 배경이 좋더라도 대학에 진학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교육 선발에 있어서 능력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 배경이 학업 성적을 통해 교육 수준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정 배경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 배경의 영향을 받은 학업 성적은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정 배경의 영향이 자녀의 학업 성적이라는 합법적 기제를 통하여 학생들을 차별화하는 내적 불평등 재생산 구조를 은밀하게 강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급변하며 과거의 신분에 의해 기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수준이라는 성취 요인에 의해 기회를 받는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사회의 이동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순기능적 측면이 산업화를 겪으며 점차 불평등 재생산 기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 이는 우려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평등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